2024년 10월에 문학수첩에서 사물의 메시아라는 장편 소설이 발간됐습니다. 오늘 사물의 메시아 윤대주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2023년에 제1회 반년간 문학수첩 중편 소설 부문에서 신인상을 수상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먼저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 어떤 분인지 작가님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그 작가 윤대주라고 하고요. 네. 23년도에 그 제1회 반년간 문학수첩 그 중편으로 당선이 되었고, 저는 이제 글 쓰는 그 전공을 해서 네네. 평생을 그 글 쓰는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네. 사실은 그 문학 외적인 곳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완성해보고 그다음에 첫 책을 내는 일을 처음이어서 어쨌든 그 이런 자리에 오게 된 게 그 영광입니다. 네네. 이 책 소개해 보니까 이 방송 작가와 프로듀서로 활동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이제 방송을 위한 글과 이 소설을 위한 글은 굉장히 많이 다르죠. 아무래도 그 방송은 이제 그 대부분이 구어체로 네. 진행이 되고요. 뭐 물론 나레이션을 쓸 때는 이제 구어체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단문화되고 그다음에 말하듯이 내가 바로 옆에서 얘기를 해주듯이 네네. 글을 쓰기 때문에 그런 그 문학과는 확실히 다른 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또 문학은 또 길잖아요. 그쵸. 또 혼자 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뭐랄까 그 마음의 그 무게감이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네네네. 이 새로운 글쓰기를 하면서 수많은 생각의 변화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중편 소설 부분에서 신인상을 수상하셨는데 이 윤대주 장편 소설이라고 네. 되어 있어요.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중편이 장편을 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작년 말에 이제 중편으로 당선이 됐고 네. 그 후에 이제 그때는 제목이 사물의 율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물의 율법으로 중편이 당선이 되고 네. 출판사 대표님께서 이것을 그 장편으로 한번 써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주셨고요. 네네. 그래서 그 올 초부터 이제 그 2부격인 사물의 메시아를 이제 그 작성하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분량은 더 많아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내용은 조금 그 일부 앞에 그 율법과 그 뒤에 사물의 메시아가 조금 그 뭐랄까 구성상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어쨌든 장편으로 좀 그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책을 그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 전체 두께가 보면은 요 정도 두께가 되는데요. 이 당선됐을 당시에 사물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현재 이 책에서는 일부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만큼을 쓰셨습니다. 근데 제안을 받고 이만큼을 더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2배 정도의 양을 더 쓰신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사물의 율법이라는 책을 쓸 때 이 뒷이야기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작가님 머릿속에 있었을까요? 네. 원래는 사물의 율법을 그 장편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네. 물론 그때 내용은 그 지금 그 사물의 율법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장편으로 이제 좀 더 길게 그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일단 그 한 텀이 이제 쉬고 그쵸, 난 그쵸. 이후에 제안을 받고 네. 장편으로 써달라라는 이제 제의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좀 생각이 바뀌면서 그 앞에서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표적인 캐릭터가 그 맷돌 중에 윗돌인데 이게 맷돌이 위에와 예, 아래가 겹쳐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사물의 메시아에서는 주인공을 그 맷돌의 아랫돌로 해서 이제 아랫돌의 성장기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하면서 네. 앞에 사물의 율법과 그 이어지도록 그 글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드라마로 치자면 이제 에피소드 1이 완결이 되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에피소드 2가 나온 셈인데 요 두 이야기가 합쳐져서 장편 소설 사물의 메시아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셈입니다. 근데 율법과 메시아는 좀 느낌이 다른데요.
사실 처음에 이제 작가님 만나기 전에 이 사물의 메시아라는 책 제목을 들었을 때 그 메시아라는 느낌 자체가 조금 무겁고 종교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런 종교적인 색채는 사실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메시아라는 제목을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하게 붙였을까요? 뭐 이 소설이 무슨 구도자를 위한 소설이거나 또는 네. 어떤 신도들을 위한 네. 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소설은 아니고요. 아니고. 사물에게 어떤 의지를 주고 네. 그 사물들에게 어떤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교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다 보니까 이들에게도 어떤 절대자에 대한 어떤 그 믿음, 그다음에 뭔가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갈구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이 내용에서도 보면 사실은 뭐 어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뭐 기둥이라든지 이런 사물에게 기대면서 어떤 구원자로서의 그 역할을 요구한다든지 네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사물들에게도 신이라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렇다면 그 신에게서도 또 자기들을 사물과 인간과 달리 어떻게 보면 가장 미천한 그런 존재들에게도 어떤 희망이 되는 메시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거라는 네네. 생각에서 그 메시아를 이제 뭐랄까 일종의 하나의 구원의 형태로 찾아보자 하는 생각으로 이제 제시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 중에 이제 메리 포핀스라는 동화책 이제 예전 책이어서 요즘 친구들도 많이 읽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메리 포핀스라는 책을 읽었을 때 이제 말을 하기 직전에 아이들은 사물과 대화를 한다라는 부분이 그 동화책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나도 혹시 말을 이제 할 수 있기 이전에 사물과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이런 상상을 할 때가 저는 지금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물의 메시아를 읽으면서 그 동화책에서 느꼈던 그 느낌을 좀 다시 한번 받았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좀 더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 얘기를 듣자 하면 사물도 제가 메리 포핀스에서 느꼈던 것처럼 그들끼리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사물이 그들끼리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살면서 좀 지치거나 힘들 때 뭔가 좀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 뭐 선배일 수도 있고 뭐 종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존재들이 있는데 그 사물에게 그런 존재가 있다면 어떤 존재일까? 이런 상상에서 이제 시작이 된 셈이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네. 사실은 사물은 너무나 당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가끔씩 조용히 있으면 어디선가 집이 삐그덕거린다든지 맞아요. 예. 아니면 뭐 어떤 물건들이 뭐 어떤 이상한 소리를 내죠. 작은 소리들 네네. 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 사물에게도 어떤 뭐 생명이 있는 거 아닐까? 영혼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가졌었는데 네. 이제 이 소설을 처음 쓰게 됐을 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썼던 네네. 거예요. 어느 날 이제 햇빛이 아주 뜨거운 여름날 커튼을 치고 방 안에 앉아 있었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제 집에서 이제 삐그덕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창가에서 창문이 흔들리면서 네네. 이제 어떤 반대편의 바닥이라든지 이런 곳에 비치면서 어울렁거리는 모습도 이런 거 보면서 쟤들이 대화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사물들도 어떤 자기들만의 이야기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소설을 구상하게 됐던 거죠. 재밌는데요. 근데 그런 생각하신 경험들이 아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한 번은 했을 법한 그런 상상에서 시작된 사물의 메시아 너무 자세히는 말고요. 대략적으로 어떤 이야기들로 꾸며져 있는지 작가님의 입으로 직접 소개해 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먼저 일부 사물의 율법은 율법. 네. 이제 사물들이 어떤 이성을 갖고 네. 그다음에 의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한? 율법이죠. 바로 그 율법은 뭐냐면 인간에게 어떤 의지를 보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걸 인간에게 그렇죠. 들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인간의
그 인간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왜냐하면 네. 우리가 활동하는데 의자가 갑자기 위험해요 그러면 네. 어떤 일들이 변화가 되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제 그 사물의 율법에서는 그런 이제 사물과 율법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물들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까 그 네. 사회자님이 그 어렸을 때 사물과 대화를 했듯이 이 소설 안에서도 그 별로 큰 롤은 없지만 네. 어렸을 때 이제 그 사물들과 대화하고 이름을 지어주고 사물들과 친하게 지내던 아이가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아이가 안타깝게도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이제 그 폭행을 당하면서 방 안에서 이제 피를 흘리고 이제 죽어가게 됩니다. 네네. 그때 이제 사물들이 이제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고 싶어서 그 중에서 이제 소리를 낼 수 있는 피아노가 이제 막 울부짖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이제 남들이 들을 때는 쿵쾅쿵쾅 소리지만 네네. 그 사물 이제 피아노에게는 아이를 구해달라는 소리죠.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도착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서 피아노 소리는 그치고 그때 아이는 사망을 하게 돼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 피아노 소리를 밖에서 들었던 사람들은 아버지가 아이를 그 죽게 했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피아노 소리가 들렸으니까 네. 사람이 살아 하나 더 있었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는 거죠. 살아 있어서 피아노를 쳤고 아. 그 다음에 아버지가 와서 아이를 혼낸 이후에 그 피아노 소리가 끝났다 라고 오해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사물이 인간사에 관여를 하면서 네.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 인간사가 이렇게 그 뒤엉키게 되고 아. 그래서 아버지는 그 일로 감옥에 가고 네네. 그 다음에 정신병원에 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고요. 그거를 이제 회복하고 다시 이제 거기서 그 사물들이 그 어떤 쉽게 말해서 율법을 어기면서 그 벌어진 그 뒤의 이야기들이 이제 다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는 게 이제 사물의 율법이고요. 네네. 너무 자세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아니에요. 책도 안 보셨는데 네. 다 봤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너무 거기가 죄송해요. 이제 우리가 3분의 1 정도 되는 사물의 율법의 네. 대강의 이야기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소소한 재미들은 아마 직접 그렇죠. 읽으면서 네. 여러분들이 더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사물들은 모든 걸 보고 있잖아요. 사람이 있을 때나 사람이 없을 때나. 저도 가끔 그런 상상하거든요. 내가 집에 없을 때, 맞아요. 내가 집에 없을 때 이 사물들은 정말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건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나올 때 옷을 소파에 올려놓고 간 것 같은데 뭐 땅에 떨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내 기억에 이제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왠지 좀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누가 왔다 갔거나 아니면 얘들이 혹시 움직이는 건 아니야? 그럴 땐 퇴마사를 부르셔서 해결을 하시고 네네. 네. 그리고 실제로 저처럼 이런 상상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우리 작가님이 또 그런 상상에서 시작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사물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물이 인간처럼 나에게 뭔가 좀 바른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찾는다면 어떤 대화를 주고받을까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 사물의 메시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줄거리는 제가 이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물의 메시아니까 이 등장 인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율법에서는 맷돌의 윗돌이 주인공이었다면 이제 이후의 이야기를 이끌어갔던 에피소드 2에 이제 사물의 메시아의 완전체가 되는 이야기 2에서는 맷돌의 아랫돌이 이제 주인공이 돼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데요. 이 두 인물 말고도 여러 사물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뭐 선글라스도 등장을 하고 또 항아리도 등장을 하고 또 집을 이루는 뭐 기둥, 마룻대 얘네가 지네끼리 다 얘기를 해요. 이제 뭐 생선한테도 말을 걸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여러 사물들 중에서 우리 작가님이 유독 이제 애정에 가는 사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그 애정에 가는 거는 일단 그 2부의 그 아랫돌이겠죠. 일단 가장 비중이 커요. 비중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아랫돌의 캐릭터를 생각할 때 뭘 생각했냐면 일단 성장의 스토리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앞에 좀 그 사물 중에서도 그 인간과 소통이 되는 사물이
하나쯤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어. 그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좀 특별한 그 사물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과 말하듯이 뭐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뭐 이런 그 능력이 아니고 네. 그 인간 중에서도 어떤 뭐 우리가 초능력 중에 텔레파시라고 하는 그런 능력 정도를 가진 사람일 때 이제 이 사물과 소통이 되는 그런 캐릭터를 하나 생각해 보자라고 생각한 게 이제 그 아랫돌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랫돌이 사실 그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그쵸. 겪으면서 이제 그 지내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또 사물들을 만나서 아까 말한 선글라스는 이제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온 그런 사물인데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만 살던 아랫돌에게 세상 물정도 그쵸.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상한 무슨 그 문명도 이제 네. 전해주고 그다음에 또 그 저택으로 옮겨가면서 항아리를 만나게 되는데 항아리는 일종의 대스승이죠. 그 어떤 그 항아리 속에 그 인간의 지식을 담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항아리에게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사사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초월적인 그 사물로서는 아주 초월적인 그 능력까지 갖게 되는 아랫돌이. 네 아랫돌이 그런 이제 캐릭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아주 그 뭐랄까 그 애정이 가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조금 전에 말한 항아리 같은 네네. 경우는 제가 그 큰 가르침을 받았던 선생님을 좀 그 모티브로 해서 잡았던 캐릭터라서 네. 어떤 그 가르침이라든지 또 어떤 품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항아리 속에 좀 담고자 했어요. 아. 그래서 그 항아리의 캐릭터도 저한테는 조금 그 애정이 가는 캐릭터입니다. 네. 뭐 작가들이 소설을 쓸 때 소설 중에 어느 인물에는 작가가 어느 정도 좀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제가 책 읽을 때는 그 생각을 못 했거든요. 지금 이 작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혹시 아랫돌에 우리 작가님의 모습이 좀 많이 투영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전혀 아니라고 네.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그 사물들에 있어서 제 그 모습을 투영했다고는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쉽게 찾기가 어렵고요. 다만 인간 그 주요 인물 중에 이제 네. 아비하고 네네. 그 정수가 나오는데 정수하고 그 아비가 여행을 가거나 뭐 이제 또 해변가에서 과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아비가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바닷가를 갔을 때 네. 그 그 바닷물이 흑백이어서 그 뭐랄까 실망하는 그런 네네.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제 과거의 얘기이긴 한데 네. 어쨌든 그 외에는 사실은 에피소드를 새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거를 너무 빨리 쓰면 나중에 쓸 게 없을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아껴두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이 긴 책 속에서도 유독 나에게도 깊이 남아있는 문장이 작가들에게 있을 것 같아요. 이 긴 장편 소설 가운데 우리 작가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딱 바로 떠올려지시나요? 사실은 굉장히 그 힘들게 썼던 부분이 있어서 그 거의 뭐 한 달 이상을 요 한 페이지 쓰는데 네. 시간을 좀 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혹시 의외기가 예. 책을 읽는 데 있어서 혹시 너무 일찍 알아버리면 재미가 없어지는 부분은 아닐까요? 그건 아니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안심하고 한번. 왜냐면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려버리면 책을 읽는 재미가 조금 줄어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오히려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제 네네. 제가 찾아왔습니다. 네, 앞부분에 있네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그 아비가 아이를 잃고 거의 정신을 놓다시피 하면서 그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이제 그 뭐랄까 이지를 잃은 듯한 모습을 보여요. 네네. 그러니까 사물들이 아비는 이제 그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다라고 이제 그
얘기들을 하는데 너무 이제 그 정신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감옥도 갔다 오고 아. 정신병원도 이제 가기 전인데 네네. 그래서 그런 상태를 보고 피아노가 이제 그 가슴에 맺혔던 거예요. 아, 이게 속상한 거예요, 네. 피아노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범인과 아비가 같이 왔을 때 피아노가 외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상황이 나오는데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저 여자가 범인이야. 저 여자가 범인이야. 눈치 없던 햇살이 조심스레 물러난다. 방안이 어둑해지고 눈이 부셔 보지 못한 것들이 오히려 뚜렷해진다. 아비는 들었다. 피아노의 외침. 정말 오랜만에 생각이라는 영역까지 전달된 소리였다. 몸속 어딘가를 바늘로 찌르는 불쾌한 고통 같다. 고통이 지속되자 이게 뭔데? 라는 반감이 심장을 두들긴다. 온몸의 끄트머리마다 피만 나는 갈증이 휘몰아친다. 답답하다. 답답해서 미친 듯이 온몸을 털고 싶고 기절할 만큼 크게 소리 지르고 싶다. 아비는 입을 벌린다. 비명을 지른다. 아각대치만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대신 깊게 웅크리고 있던 의식이 고개를 쳐든다. 한동안 메말라 있던 물길이 다시 트이고 뜨거운 피가 새로 돌고 맥을 흔든다. 각막에서 반사되고 흩어져 눈에 맺히지 않던 세상도 다시 맺힌다. 아비의 눈에 건반이 들어온 건 그때다. 피아노는 건반 하나하나로 소리를 쓰고 말을 이어간다. 눈이 밝고 그러자 귀에 들린다. 머리가 생각을 새긴다. 황량한 들판, 정오의 햇빛 속에 홀로 그늘을 가진 나무 그림자처럼 뚜렷한 형상이 그려진다. 네, 여기까지고요. 이 줄을 쓰시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리신 거예요? 거의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일단 그 사물화된 인간이라는 거를 이제 예.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어떻게 그려낼까. 아, 그래서 그 쓰고 또 지우고 뭐 했던 기억이 꽤 오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물과 다른 것은 생각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볼 때 생각하고 의지를 갖는다. 네네. 물론 이제 소설 속의 사물들은 똑같이 생각하고 의지를 갖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른 동물이나 사물들과 다른 것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행동을 한다는 건데 이제 뭔가 온전한 생각을 못할 때는 사물을 느끼기에도 저건 사람이 아니야. 사물과 같아.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사물화된 사람이 다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지금 우리 작가님이 읽어주신 부분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 책을 읽으시면서 우리 작가님이 읽어주신 이 부분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셨으면 한 생각이 들고요. 저도 뭐 여러 좋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삶이란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 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하는 생각이긴 하지만 또 굉장히 놓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작가님이 결국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봤던 문장이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저도 오늘 여기 왔을 거고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 하루 동안에 진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결국은 이제 우리 일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그게 결국은 그 삶이다, 뭐 이런 느낌이 느껴져서 소설 한 편에서 뭔가 좀 삶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짧은 문장이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또 작가님께 제가 또 어떤 기회, 직접 작가님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은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수많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책 한 권 안에서 내 삶을 살짝 움직일 수 있는 글 한 줄을 꼭 발견할 수 있는 그 재미를 책 안에서 느껴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드리고요.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으로 글을 오래 쓰기는 하셨지만 소설을 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꿈이 소설가였고요. 아, 원래가 소설가였는데 늦게 이루어지신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글을 전공하면서 네. 이제 그때도 꿈이 소설을 쓰는 거였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해서도 꿈이 그 소설이었지만 일단은 그때는 이제 능력이 안 돼서 이제 그 소설가가 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 쓰는 걸로 이제 직업을 삼은 게 이제 뭐 방송 작가라든지 또 뭐 다른 일들이었지만 어쨌든 그 하고 싶었던 것, 그 다음에 그 꿈꿨던 것들이 사실은 소설가이기 때문에 이제 좀 늦었지만 네. 제자리로 뭐 찾아왔다라고 어.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얼마나 그럼 그 다른 글을 쓰시면서 소설이 아닌 다른 글을 쓰시면서 이 소설에 대한 열망이 점점 더 커지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네. 중간은 굉장히 비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네. 왜냐하면 그 살면서 즐거웠거든요. 그때도. 아.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뭐 그 언젠가는 써야지 하는 어.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네. 지금 당장 써야 된다는 생각으로 매달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 더 열심히 했으면 좀 더 빨리 그 소설가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뭐 그 일도 뭐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그 뭐 여러 가지 만남들 또는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앉아서 글 쓰고 혼자서 이렇게 그 어두운 방 안에서 네. 책을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어떤 절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이 나이 되니까 네. 이제 뭐랄까 그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들어와서 내 안으로 뭔가 어, 나를 조종하듯이 글을 쓰게 하는 그런 느낌? 아. 그러니까 그 가장 힘든 게 사실은 저한테는 앉아서 오래 있는 게 힘든데 네. 그거를 몇 개월 동안 거의 뭐 그 밥 먹고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몇 개월을 앉아 있어도 괜찮을 정도로 네네. 열심히 쓰는 아. 그런 이제 그 나이가 되고 시기가 돼서 네. 뭐랄까 사람마다 다 때가 있구나라는 말이 그 틀린 말은 아니구나라는 네, 생각도 네. 들었습니다. 그 가수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멋진 곡이 언제 나오냐라고 얘기를 들어보면 삶에서 뭔가 힘듦이 있을 때, 뭐 이별을 했다거나 무언가를 잃었거나 이런 삶에서 힘든 경험이 딱 생겼을 때, 아 이거는 곡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프지만 그게 또 때로는 또 다른 창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그렇게 막 움직이는 걸 좋아했던 작가님이 정말 온종일 앉아서 글을 써도 괜찮을 만큼의 어떤 큰 사건이 있으셨던 건가?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기도 해요. 일단 작년 그 6월쯤에 베스트 프렌드가 그 갑자기 급사를 했어요. 아, 예. 그때 이후에 뭐랄까 그래서 글을 쓰자라는 생각을 했던 건 아닌데 예. 그때 뭐랄까 이 나이에 그럴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뭐 정확하게 네네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뭔가 좀 더 과거에 써놓은 것들을 한번 다시 보고 그 다음에 뭐랄까 목표를 좀 다시 갖기도 하고 네. 그랬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짧은 단편을 한 편 이제 그 다른 친구에게 보여줬는데 네. 그때 그 친구가 좋은데 이제 뭔가 밀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 밀도가 나는 이제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거를 좀 길게 써보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사물의 율법이 된 겁니다. 아, 원래는 그럼 또 단편이 있었던 거네요. 일단은 짧게 이제 한 그 100장 정도의 네. 그러니까 원고지 100장 정도의 이제 그 단편으로 썼었는데 그거를 읽고 좀 더 이제 다른 얘기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어떤 조언을 듣고 이제 거기에 덧붙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편이 됐고 네. 그것을 이제 또 그 장편으로 써보지 않겠냐는 그 말씀에 또 이제 늘려서 뭐 새롭게 네. 뭐 덧붙여서 써서 이제 오늘 그 사물의 메시아가 나온 거죠. 네. 멀리 있지만 아마 친구가 이런 멋진 소설가가 된 친구를 응원하고 있을 거라 그랬으면 생각을 좋겠네요. 합니다. 자, 이 사물의 메시아 안에 본인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나요? 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제가 앞으로 쓸 이야기에 남겨뒀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이제는 정말 소설가로서 앞으로 인생을 가겠다 이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네, 목표는 예. 계속 이제 그 소설가로서 좀
더 열심히 글을 쓰고 소설가로서 계속 일을 할 거야 라고 네. 질문을 하면 그냥 최소 10권은 쓰려고라는 이제 대답을 하는데 네. 그만큼 좀 치열하게 써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공간에 나 혼자 가만히 있을 때 바스락거리는 소리에서 사물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재미있는 상상을 하셨고 그 상상에서 이 긴 장편 소설이 탄생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소설, 이런 좀 약간 만화 같은 상상일 수 있잖아요. 이런 상상에서 시작되는 글일까요? 아니면 어떤 소설을 앞으로 쓰고 싶으세요? 약간은 환상적인 내용이나 몽상적인 글들이 이제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거대한 판타지 세계나 뭐 이런 그 세계관을 가진 그런 네네. 거는 아니지만 네. 그 일상 속에서 있는 어떤 그 몽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고 네. 그다음에 좀 더 이제 그 뭘까 필력이 좀 더 생기면 네. 뭐 짙은 문학성 짙은 그런 이제 소설을 이제 써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뭘 쓰겠다 목표를 갖고서 생각하지는 않고 네. 그때 좀 그 뭐랄까 생각나고 하고 싶은 거를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네. 이 사물도 말을 한다면이라는 재미있는 상상에서 시작했지만 이 책의 사물의 메시아라는 이 거대한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뭔가 좀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삶을 한번 좀 생각해보는 나는 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이런 좀 큰 주제로까지 생각이 이어질 수 있는 소설인 것 같아요. 반면에 이런 재미있는 상상에서 시작한 소설을 쓰시는 분이라면 동화책 같은 재미있는 글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동화책도 혹시 관심 있으세요?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안 해보신 것 같은데. 해보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그 너무 어른스러운 생각 인지는 그러니까 어른스러운 생각 안에 갇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뭐랄까 이제 동화라는 생각이 좀 그 아기자기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나한테 맞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네. 혹시 그런 재미있는 상상이 떠오르신다면 언제 한번 동화책도 도전해 보시면 참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사물도 이야기를 한다면이라는 상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우리 윤대주 작가님의 사물의 메시아라는 책을 관심 갖고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권의 책이 여러분들 한 줄의 기억으로 마음을 흔들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북독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소감 여쭙겠습니다. 일단 그 혼자 쓸 때의 그 어떤 그 뭐랄까 그 막연함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대담을 통해서 뭐 주인공은 어떻다, 내용은 어떻다, 또 내 생각은 이랬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게 참 즐거웠고 그래서 그 소설가에게는 독자가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우리 윤대주 작가님의 입으로 직접 읽어주신 멋진 글귀들 그리고 아랫돌과 윗돌 그리고 항아리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책 속에서 함께 교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